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2028 사마에랄TV 경제학사 타원호에 방문한 1984년판 156페이지 4번 제1차 세계대전과 제국주의를 보겠습니다. 사마에랄TV 출처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등록을 추천합니다. 1907년에 영국과 러시아의 협상이 성립된 이후로 유럽 열강은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삼국 협상 측과 독일을 주기로 하는 삼국 동맹 측으로 나누어져 세력 균형 원리는 기본 정지했다. 몽골을 둘러싼 독브레데리, 터키 발칸 제국 분쟁에 관련된 러시아, 오스트리아의 적대가 이 유럽 열강의 분극과 경영에 반영되어 영국과 독일 양국은 국가 재정을 걸고 건함 경쟁을 전개해 나갔다. 한편 유럽 열강 국내에서는 1870년대 이후로 급속하게 공업화와 시장경제가 확대된 결과로 사회의 전환 유동화가 되어 제계급 간의 대립이 복잡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렇듯 국제관계의 긴장이 높아가는 속에서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다시 한번 중대한 당내 논쟁을 겪게 되었다. 왜냐하면 독일 제국 정부는 제국주의 정책으로 북아프리카, 터키, 발칸을 비롯하여 대외 진출을 감행하면서 삼국 협상 측의 나라들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독일 제국 의회의 유력 정당이던 사회민주당은 이러한 제국주의 정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급속히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사회민주당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지배계급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제국주의 정책에는 당의 157페이지 이름으로 반대를 표명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로 단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국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한 나라만이 아니라 다수의 유럽 열강이 있고 또한 그들 열강 정부들은 모두 개별적인 계급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민정치의 이익을 위해서 제국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사회민주당은 이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 반응을 놓고 좌우의 양파로 분열했다. 룩셈부르크는 좌파를 대표하여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에 기초한 대립이 필연적으로 이끌게 될 파국을 예측하면서 제국주의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산업혁명과 결부된 프로그램을 제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 다수파에 기여했던 우파를 대표한 사람이 키우 카우츠키였다. 그는 제국주의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회민주당은 정치적 역량으로 보는데 직접 사회주의로 대처하기보다는 타 정당과 연합하여 정부로 하여금 자유주의적이고 평화주의적인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게끔 압력을 가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좌우양파의 주장이 기초가 되었던 것이 룩셈부르크의 자본축적론이고 K. 카우츠키의 제국주의론이었다. 이하에서는 간단히 양 조작의 기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양글 1번에 룩셈부르크의 자본축적론. 자본축적론의 주요 문제는 자본의 본질이 이익가치 생산의 끊임없는 확장에 의한 철저한 자본 축적이 있어서 그런 자본의 축적이 팔로로서의 세계시장을 남김없이 장악하기 위한 정치 권력의 발동을 수반하는 격렬한 국제대립을 이끈 결과 자본은 자신의 축적 기반을 상실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하고 만다는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자본축적론의 서두에서 마르크스의 불의의 공격은 자본론의 재생산 표식에서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 문제를 제기했던 데 있다고 소술했다. 그러나 그녀는 마르크스의 재생산 표식이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려고 한다면 동그라미 1번에 노동 생산성이 상승되고 자본 축적이 진행함에 따라 특히 생산 부분에 불비한 자본은 소비재의 생산 부분보다 급속히 증대한다.
동그라미 2번 투자 대상을 구하는 화폐와 대의 가치 형성과 축적이 이루어진다. 동그라미 3번 비자본주의 영역을 포함한 판로의 비약적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되어 그 실현 158페이지 기대되어진다는 현실이 마르크스의 재생산 표식의 전제와 모순된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확대 재생산 표식에서는 동그라미 2번 생산수단, 생산부분과 소비재의 생산부분의 축적은 양분에서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산정되고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자본재적 생산은 스스로 그 잉여가치를 실현하고 자본화된 잉여가치는 제 욕망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모두 혐오 형태를 취한다고 생각되고 있고 동그라미 3번 자본가와 노동가의 소비를 넘어 시장을 끊임없이 확장할 필요는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자본주의 생산에 있어서 잉여가치 중에서 자본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노동자 및 자본가만이 실현될 수는 없다. 그러한 잉여가치의 실현에는 자본주의 생산을 둘러싸고 있는 비자본주의적 세계의 존재가 불가결하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재생산 표식은 앞서 같은 상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자본주의적 세계의 존재는 사상되어 버린다.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적 생산에 있어서 비자본주의적 세계가 단지 전자의 시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공급원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 자본주의 생산에 기초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즉 자본 축적의 진전이 비자본주의적 세계를 어떻게 자신의 지배하에 편입시켜가는가라는 시각에서 제국주의 시대를 지지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본 축적에 있어서 자본주의 국가의 강력하고 폭력적인 대외 진출이 동그라미 2번 자연경제와의 투쟁 동그라미 2번 농민경제와의 투쟁 동그라미 3번 아직 압수되지 않은 비자본주의적 경제환경의 나머지 부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쟁전에 이르게 되는 단계를 제국주의 시대로 하고 있다. 이래하여 이 제국주의 시대에는 자본 및 비자본주의적 세계를 남김없이 착취하여 자본주의화한 결과 이제는 더 이상 축적에 필요한 여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몰락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면 차관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 절대적인 장애가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면 제국주의 시대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새로운 사회 형태 즉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룩셈부르크는 자본 축적론의 마지막에서 자본주의 열강에서 발견되는 제국주의 시대의 특징적인 자본 축적의 방법으로 동그라미 1번의 자본 수출 159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보호관세 동그라미 3번의 공비 증강을 들고 있다. 우선 자본 수출에 대해서는 자본주의가 성립한 이래 끊임없이 대외 진출을 해왔다고 하는 근래 주장은 그것을 제국주의 시대에 특유한 것으로 할 수 없는 사정도 있어 주로 자본을 받아들이는 나라에 자본주의가 촉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물론 자본 수출은 외국 시장에서의 유효자금의 효율적 이용을 동기로 하고 있다는 것 또한 그것이 유럽의 자본주의 열강에 의한 비자본주의적 세계의 지배수단으로 되어 투자가 황폐를 가져온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지만 위에서 서술한 규정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보호관세에 대해서는 열강 중에서도 후발 자본주의국인 유럽 대륙 제국이 각기의 공업화의 진전에 따르는 상호 경쟁 격화에 대처하기 위한 배타적 경제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중생주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분기 확장과 결부되어 자본주의 생산의 발전에 피해를 가져다주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공비증강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보면 그것이 국가재정에 있어서는 군사지축으로서 자본의 축적에 기여하는 한편 간접세 진입을 통하여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공국주의 이데올로기의 형태를 띠고 비자본주의적 세계의 획득과 지배수단으로서의 필요성을 사회에 침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룩셈부르크는 동그라미 2번의 자본 수출, 동그라미 2번의 보호관세,
동그라미 3번의 분비 증강은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 자본 축적의 특징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생선, 발전, 몰락의 전 과정에서 비자본주의 세계로의 폭력적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바는 그녀의 자본주의 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자본주의 일반에 타당하다고 생각될 여지를 충분히 남기고 있다. 이제 자본 축적론을 총괄해보면 룩셈부르크는 그의 저작에서 자본이라는 것이 항목적으로 사회적 재생산을 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유럽 열강이 비자본주의 세계의 영유를 둘러싸고 압축하면서 국제적 긴장을 증폭시키는 과정을 사회의 신화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모든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그녀는 마르크스의 재생산 표식을 환골탈태하여 새롭게 자본주의 세계에 돌려펴고는 비자본주의 세계에 존재해 있다고 하는 전 세계적인 규모의 시각을 도입하고 또한 160페이지 제국주의 시대의 비자본주의 세계의 상실기는 자본주의 체계의 근기기로 파악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도래의 필연성을 거기에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비자본 세계의 존재의 의의를 강조한 것은 룩셈부르크의 제국주의론이 갖는 특징이 있다 할 것이다. 양가 2번에 카우츠키의 제국주의론 그러면 카우츠키의 제국주의론은 어떠한 논리구조를 가는가? 그의 제국주의론이라는 것은 1913-14년의 신시대에 연재된 논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독립된 저서는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가 주장하는 제국주의라는 것은 고도로 발달한 공업국가가 외부에 존재하는 광대한 농업지역을 정복하여 그곳의 주민에게 농업 생산을 강제하려 하는 충동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은 그의 자본주의 경제단에 유리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농업부문과 공업부문 간의 불균등 발전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농업부문에서 공업부문과 비교하여 동그라미 1번에 유기체 생산, 동그라미 2번에 토지와의 강한 결부, 동그라미 3번 기술진보의 마이너스, 고용노동자 수의 절대적인 상대적 감소 4번 생산물의 재고 보관의 곤란성 5번에 대량 생산 방식의 적용 한계라는 계약이 존재하고 따라서 공업부문의 급속한 확대는 농업부문과의 균형적 발전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것을 한 나라 내부에 투사하여 생각하면 공업부문의 확대는 농업부문의 축소를 부착한다. 그러나 농업부문은 공업부문에서 본다면 원료 및 생활재료의 공급자인 동시에 공업제품의 구매자이기도 하다. 이리하여 일국의 공업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개의 농업지역의 확대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여기에서 성술한 바와 같이 선진적 공업국의 제국주의가 생겨나게 된다. 카우츠키는 이러한 공업부문과 농업부문 간의 불균등 발전으로부터 추상적 차원으로 제국주의의 도래를 설명하기 위해 현실의 역사의 눈에 돌려 제국주의를 고찰한다. 카우츠키에 의하면 제국주의의 역사적 기원은 농업국이었던 유럽 대륙 제국과 이 합중국이 보호관세를 채용하여 양국 공업제품의 유입을 저지하면서 공업국으로 전환하자 이에 대응하여 영국이 자본 수출로서 대외의 후진 농업지역을 개발, 이용, 합병하게 되는 시기에 보여진다. 그때에는 농업지역의 주민에 대한 농업생산의 강제 및 그곳에 투하한 자본의 회수 때문에 군대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의 발동을 161페이지 희망하는 것이 함께 관찰된다. 그리하여 제국주의 시대는 영국을 시초로 한 복수의 공업국가가 외부의 농업지역을 병합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육해, 양군의 군비 확대 경쟁을 유발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보면 카우츠키의 제국주의 규정은 룩셈부르크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문제로 되는 것은 다음의 점이다. 카우츠키는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등장한 제국주의를 의문사관에서 말하고 있는 바에 기존의 생산 재관계가 생산 재력의 발전 재형태로부터 그 질곡으로 바뀌어 사회혁명의 시대가 제기된 역사적 필요를 구체화하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제국주의를 선택과 변동이 가능한 근본적인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가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체계 하에서 생산을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독점 배분이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한 방법으로 제국주의 외에 다른 길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국주의 정책을 저지하여 정책 변경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사회민주당은 그러한 정책 변경을 촉구하여 노동자 계급을 주체로 한 평화적 세력의 결집에 노력해야 한다. 게다가 선진적인 열강 공업제 국가가 경쟁적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강행하여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 전쟁은 자본에서 커다란 손해를 줄지언정 이익은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열강 공업제 국가 중에 최강국 상호 간에 그러한 사태를 회피하고 협조방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생겨나 세계의 분할과 착취에서 서로 협동하는 초제국주의의 단계가 생성될 것이다. 요건대 제국주의는 궁극적으로 열강의 협조에 의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데 거기에서는 국제적으로 조직된 금융자본을 통하여 세계적인 착취가 계획적이고 대규모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사회민주당은 노동자 계급적 계급의 국제적 연대로서 초제국주의하에 사회주의를 대체하여 투쟁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카우츠키는 이러한 초제국주의를 이끄는 것으로서 제국주의를 전망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카우츠키는 제국주의 기준은 초제국주의로 해석되고 따라서 제국주의는 사회주의의 도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여기서 룩셈부르크 등 사회민주당 좌파의 제국주의 인식이 날카롭게 대립했던 원인이 있다. 독일 사회민주당이 제국주의를 둘러싸고 당내 논쟁을 전개해 가고 있는 동안 160페이지 발칸반도에서는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숙명적인 대립이 계기가 되어 유럽 열강 간의 전면 전쟁이 발발했다. 더구나 그 전쟁은 정부 당국이나 군사 지도자의 당초 이상을 뒤엎고 장기전으로 되었다. 이 때문에 열강국 내에서의 전쟁 수행에 반대하는 제세력의 움직임이 점차 거세졌었는데 특히 제정 러시아는 심각한 사태를 맞게 되었다.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과학의 차관에 의해 공업화를 전개하는 한편 프랑스와의 군사동맹으로 인해 대규모적인 군비증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러시아는 재정이 끊임없이 궁핍해져 그것이 농민 대중에 대한 증세로 결과되었다. 제1차 대전의 장기화는 이러한 공경에 처해있던 러시아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부담으로 되어 국민은 혼란의 도가 심화되었다. 레닌은 이것으로 보고 지금이야말로 사회혁명의 시기라고 판단하고 망명지인 스위스에서 급격히 귀국하여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혁명운동의 전략을 투과하였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스위스에서 귀국하기 쉽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지만 제1차 대전의 장기화가 결정적으로 되었다는 점을 근거하고 있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그가 소비에트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종래에 너무 과대하다고 할 만큼의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홉슨의 제국주의론과 힐퍼딕의 금융자본론을 크게 의지하고 있음이 명백해지며 양대할 수를 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도 부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제국주의에 관한 평이한 개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